경찰 경영 25년의 경찰 실무면접 전문 강사 이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해자 인권보호대책을 한번 조금 길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대책과 관련 법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영어는 human rights. 기본적으로 보통 인권은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권리, 기본권을 보통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의 개념을 묻는 기출질문도 있었습니다. 가장 평이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질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에 보면 인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과 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입니다. 좀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권의 정의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떤 인권 또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크게 4가지 기본권이 나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인간은 자유와 관계된 자유권, 예를 들면 주거의 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 사회권은 일종의 일단 수익권에 관계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로상권 같은 거,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은 뭔가를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예를 들면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참정권은 정치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투표권, 각종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 선거권, 이런 것들 다 참정권적 기본권입니다. 이런 권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의 정의, 이걸 먼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법률에서 또는 관련 어떤 법령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점 정리, 큰 틀에서 산을 한번 개념 보는 관점에서 큰 틀에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헌법에는 영장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큰 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헌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먼저 살펴보면 체포 구속 장소의 감찰 제도, 체포 구속 전의 고지사항, 한 4가지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사설이든 국선 변호인이든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영장 실질 심사 제도 또는 구속 전 신문 제도죠.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제한, 재체포나 재구속의 제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제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 날인 또는 기명 날인하는 제도, 그 다음 피신 조서에 피의자가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제기사항을 기록하는 제도, 간인하는 제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제도, 수사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는 제도, 그 다음에 신뢰 관계자를 동석시켜야 되는 제도 또는 동석시킬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형사법에 나오는 각종 법칙이 있죠. 자백의 임성법칙, 보강법칙, 전문법칙, 그 다음에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법소의 증거 배제법칙,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보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법의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발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강법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평례법에 보면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제도가 나와 있죠. 4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만 신상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지침으로 신상공개위원회 제도를 최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 4가지 법과 지침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물리행사 규칙도 어떤 면에서 보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 장비와 장구의 사용 요건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고, 또 군사기와 무기의 사용 요건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 요건과 한계를 규정해 둠으로써 함부로 경찰 장비나 장구, 군사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피의자 인권 보호와 관계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찰 물리 행사 규칙은 최근에 경찰청 얘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이러한 내용들이 이용요건 관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실무 경찰관들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만 보고는 내가 군사기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경찰 물력 행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용 요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 공무집행에 지원하는 또는 경찰 공무집행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위의 정도에 따라서 경찰 물력 행사의 기준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바로 경찰 물력 행사 규칙입니다. 이런 것들도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6가지 법령 내지 지침이 되겠죠. 헌법, 형소법, 특강법, 경찰청 지침, 그 다음에 경직법, 경찰 물력 행사 규칙,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영장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헌법 12조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죠. 두 번째는 헌법 27조의 사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여기서 피고인이지만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헌법은 영장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을 통해서 큰 틀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선언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0조 피고인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33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는 일정한 경우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죠.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다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 198조에는 각종 준수사항이 나오는데 1항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의 삶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보면 검사나 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 다음에 198조 2에는 검사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사건 독립과 관련해서 독립되면서 없어져야 될, 폐지될 규정으로 저는 제가 본다고 특강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인권 침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9조에는 수사가 필요한 조사관 항목이 나오는데
1항에 수사에 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고 함으로써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포, 구속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도 반드시 영장에 의해서 하고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강제수사 법정주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200조 2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 규정을 둠으로써 체포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조 3에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포할 때는 4가지 사실을 고정이 됐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이것이 바로 미란다 원칙은 아니지만 미란다 원칙과 유사한 체포 전 고지상 4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속 전에도 역시 고지해야 되는데 이때는 구속의 사유로 바꾸면 되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피의사실 요지, 구속의 사유. 이렇게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 201조 2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를 규정하고 있죠. 영장 실시 심사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202조와 203조에는 사법경찰의 구속기간 10일, 검사의 구속기간 10일 플러스 10일 이런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8조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214조 2에는 체포 구속 직후 심사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체포 또는 체포 구속 사유가 없어지는 경우에 구속의 직후를 심사해서 다시 석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는 반드시 영장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새로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243조에는 피의자 신문 시에는 반드시 검사의 경우는 검찰장 수사관, 서기관, 서기를 참여시켜야 되고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을 반드시 참여하게 해서 누군가 참여한 상태에서 피신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4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하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때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이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읽어보거나 들려주게 한 다음에 조서의 내용과 자기가 진술한 것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제도를 244조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 제도. 진술한 내용과 조서가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 녹화 제도죠. 필요한 경우 영상 녹화한 내용물은 법정에서 재생해서 법관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성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어떤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과정을 기록하게 되어 있죠.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마친 시각, 기타 휴식 시간, 새로 조사를 시작한 시간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록해서 수사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 기록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 특별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으로 신뢰 관계자 동석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308조 위에는 위협하게 수반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독수독가의 법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9조에는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자백 임의성 법칙을 규정하고 있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쓰지 못한다는 자백의 보강 법칙을 3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조 이에는 전문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 법칙을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객관식은 잘하는데 이게 주관식 잘 못하더라고. 한마디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것이 전문법칙이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조의 전문법칙 예외가 나오죠. 자, 여기서 1항, 2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여기 2020년 2월 4일에 바뀌었죠. 이것도 수사권 독립과 더불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사경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동일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13조에는 진술서 등의 전문 서류의 증거 능력도 특별한 어떤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인정돼도 전문법칙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를 쓸 수 없죠. 이런 것들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곧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형사사용법에 규정된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특강법 보겠습니다. 특강법 8조 2에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자, 4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 정리하면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청소년이 아닐 것. 이러한 4가지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만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특강법 8조 2는 2010년도에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강법을 보면 이 특정 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 공공이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의자 얼굴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 경찰관마다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경찰청 지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시도 경찰청 단위에 신상공개위원회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의 세부 기준을 설정해서 특강법에 지나치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어떤 기준을 시도 경찰청마다 통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하는 어떤 비난 여론을 피해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신상공개위원회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매뉴얼이 나오죠? 매뉴얼이 나옵니다. 강력범죄가 어떻다 하는 것은 나오는데, 자, 세부 기준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신상공개 심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글자가 흐리죠?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글로 쳐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인의 범죄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수법의 잔혹성, 범행 동기나 흉기의 사용 여부, 범행의 치밀성이라든가 치밀성, 사회 약죄를 대상으로 했는가, 이런 거 관련해서 13개에서 16개의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상공개의 근거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가, 범행을 자백했는가, 영화한 증거가 확보되었는가, 이런 걸 관해서 6개의 세부 항목이 있고,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하는가,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한가, 이런 거 관해서 11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16개, 6개, 11개에서 약 30개 이상의 세부 항목을 전부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상당 부분 부합할 경우에만 이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상공개위원회 제도를 만든 것은 매우
경찰청에서 잘한 제도라고 저는 과감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신상공개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물으면 여러분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 여러분 답변하는 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 장비의 사용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장비는 주로 경찰 장구를 말하고, 이 경찰 장구는 여기 있는 수갑과 포순과 경찰봉이나 방패 등을 주로 말합니다. 이런 걸 사용하면 인권 침해 요소가 상당히 있죠. 그 다음에 경찰 장구를 제한 체류탄, 살수차 이런 것들도 경찰 장비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죠. 특히 살수차 관련해 가지고는 백남기 사건에서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살수차 사용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논란을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장구라든가 체류탄, 살수차를 사용하게 되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여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개조하거나 다른 장비를 부착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 도입할 때는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법에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 장구의 사용 요건도 이렇게 1, 2, 3 있죠. 사용 무기 장기 3장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나 공무집행에 대한 걸 억제하기 위해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장비나 장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규정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기 사용 요건도 현장 책임자가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인데 어떤 범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위험을 많이 수반하는 무기의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1, 2, 3 정당방위 긴급 피난, 그 다음에 이러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간첩 작전에서 간첩을 잡을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정말 현장에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서 정말 총기를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 판단이 굉장히 어렵도록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 때문에 경찰관 현장에서 총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 규정을 만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경찰 공권력 활동 대상자의 위해 정도에 따라서 경찰 물력 행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여기서 물력은 각종 수갑, 보순, 경찰봉, 분사기, 그 다음에 경찰 방패, 그 다음에 경찰 무기, 전자충격기를 다 포괄하는 개념. 그 다음에 경찰이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것도 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경찰관과 피의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주요 내용의 핵심만 살펴보면 대상자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눴어요. 수능 단계, 소극적 저항 단계, 적극적 저항 단계, 폭력적 공격 단계, 치명적 공격 단계 5개로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경찰관의 대응 수준도 이 단계에 따라서 이 저항의 정도가 약하면 경찰관도 대응을 약한 단계부터 강한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조적 통제 단계부터 시작해서 접촉 통제, 저위의 물력, 중위의 물력, 고위의 물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고위의 물력에는 무기 같은 걸 말합니다. 총기 같은 거. 중위의 물력에는 전자충격기 정도. 이렇게 상대의 저항의 정도에 따라서 물력 행사의 기준을 달리 되고, 이 기준 어떤 단계가 수능 단계, 어떤 단계가 소극적 저항 단계, 어떤 단계가 적극적 저항 단계인지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어서 경장경찰관들 이 내용만 정확히 익힌다면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경찰물 행사 규칙이 복잡한 것이 하나의 단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경찰관 인권도 보호하고 공권력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피해자 인권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규칙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부 정리를 해보면 헌법에는
영장주의 무죄추행 문지, 형소법에는 체포구속, 양속감찰제도, 체포구속전 고지사항, 변호인 선임권, 영장실심사제도, 체포구속 적부심제도, 구속기한의 제한, 체포 재구속 제한, 진술 거부권, 피신조서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제도, 이 제기사항 기록제도, 영상녹화제도, 수사과정 기록, 수일관계자 동석, 자백의 임의성법칙, 보강법칙, 전문법칙, 위주법칙, 그 다음에 전문법칙의 각종 예외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규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강법에는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걸 세부적으로 규정한 신상공개위원회 제도를 다시 경찰청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인권보호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직무집행법에는 경찰 장비와 장구의 사용요건과 한계, 군사기, 무기의 사용요건 한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 바로 경찰물 행사 규칙인데, 이 규칙을 통해서 인권과 경찰, 피의자 인권과 경찰관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드리면서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과 관련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한 25, 6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정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 정리해서 잘 발표만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찰부리 행사 규칙 이런 거 잘 알아주셔야 되고, 신상공개위원회 제도 이런 거 잘 적시에 답변하면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부탁드리면서